그 신학이라는 게 방금 들으셨겠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신학이란 것은 그냥 학문으로 생각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분야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 실천적인 관심들, 목회적인 문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지혜의 창고 같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네, 먼저 질문 하나부터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네, 그렇죠. 질문하시느라니. 네, 질문이 많을 겁니다. 네네. 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우아한 여성분이 누구이실 것 같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성당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저런 그 그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리아라 혹시- 그러죠? 예. 너무 설마 그걸 냈겠어요? 문제를? 아니 그가? 마리아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 특히 이제는 그 종교화나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여성 밑에 보면은 테올로기아, 라틴어로 theology라는 뜻의 라틴어니까 신학, 우리한테 힌트가 안 돼요. 신학이라는 정말 이런 아무 힌트가 안 됩니다. 아, 그 신학이란 뜻인가요? 예, 신학이라는 뜻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이 여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신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맞아요, 아니면 뭐 맞아요. 신학이 가장 뭐 최고의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세 때 신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는 아주 겸손한 표정으로 눈 감고 있는 이 월계관을 쓰고 있죠. 왕관 네. 아니지만 여기는 필라조피, 철학을 의미하는 이 여성이 있고 여기에는 스키엔치아, 과학을 의미하는 이 여신들이 우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학문들 위에 있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생각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요. 무슨 정치건 뭐 철학이건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진짜요?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신학이 뭐 퀸이다, 여왕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예. 물론 신학자로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그런 기분 좋지만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어렵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신학이란 것이 이렇게 어렵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 조카가 지금은 고3이어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유치원 때 교회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학교를 갔다 와서 한동안 제 조카가 물을 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러더니 또 잘 뛰어다니는 말갈량이 그 조카가 유치원생이 갑자기 뛰지를 않는 거예요. 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왜 뛰진 않았을까요? 왜 뛰지 않았지? 그러게요. 왜 갑자기 성경학교를 갔다 와서? 겸손하라? 예,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도 안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와. 너무 감동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을 먹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막 예, 물에 빠지실 물에 것 빠지죠. 너무 너무 예뻐. 순수하다. 정말 예쁘네요. 그 다음에 뛰면은 예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예, 멀미 나시겠죠. 힘들어하실까 봐. 예,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이제는 뛰지도 않게 됐는데 무리를 걷는 건 모르셨네요.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참 아름다운 신앙에 갔을까 그대로 이제 물 먹지 마, 뛰지 마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예,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 유치원생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마음속에 계시네라는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진짜 예수님이 난장이가 돼서 들어온 걸로 아는 거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면은 어떤 성령으로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선입견 아니면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신학을 조금 더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조금 더 공동체에 맞게 그렇게 수정해주고
또 거기 맞는 또 이미지라든지 설명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너무 멀게만 느낀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해도 그렇네요. 되겠네요. 그렇죠. 각자 방향으로 가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 아, 근데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어깨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난 좋은데요. 왜냐면 그래요? 막 갈피를 물은 어떤 방향에서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 저는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아, 따라와 오빠가. 그래서 놓으세요.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데 전 그냥 무거워요. 네, 교수님. 예, 그래서 그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영문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신학이란 거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간 나쁜 신학. 예, 그 신학을 바로 보고 또 그 신학을 또 좋은 신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꼭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신학이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나, 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신학이라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학이라는 표현은 그 영어로는 theology, 라틴어로 아까 theologia도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어 테올로기아에서 왔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기원전 4세기 때부터 그 썼던 말인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 표현을 갖고 와서 이제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오신 이후부터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신학이란 말의 그 정의를 그대로 썼는데요. 신 뭐죠? 하나님, 학, 학문인데 그게 테오스라는 그리스어에서는 테오스가 신이란 뜻이고 로고스는 학문도 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말하기 그냥 이 정도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는 시도, 이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대 교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 죽었죠. 제자들도 이제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신학을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전통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게 그러면은 지금은 신학 공부하려면 신학교로 가죠. 네. 목사님들이.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예수님이 신학교를 만드셨을까요? 교회. 교회로 갔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선 예배 드리지 않나요?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듣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수도원? 방금 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하나는 뭐냐면 수도원이 정말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수도원이 정말 중요한 교육기관이었고 둘째는 교회인데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럼 교회 부설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약간 신학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수도원 아니면 교회 부설 학교 이런 데서 신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럼 또다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질문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떤 교재를 썼을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파피루스 이렇게. 예. 거기다 쓰신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다. 이렇게 두두두두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은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럼 바로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못 하는 거죠.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두두두두 풀어봤다, 두두두두 말았다가 또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분석적이고 그런 비교하고 그런 공부하는 방법은 잘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신 발전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 구절을 또 성경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또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세라든지 그런 분들의 삶을 상상해보고 그 속에 들어가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쓰고 예,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어렵다? 물론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문학 작품을 쓰듯이 네. 쓰는군요. 예, 상당히 깊은 묵상, 예, 그리고 기도, 예배 그런 데서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책이 또 길지 않습니다. 예, 길 수가 없겠네요. 예, 길 수가 없죠. 예, 생각보다 길지 않고 또 아주 깊이 있고 영성적으로 아주 예, 수준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됐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는 초대교회 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주는 예, 그런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수도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네. 예, 단순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수도사들은 세상으로부터 좀 격리된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담을 둘러싸고 있는데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삶이 단순하다는 건 그 건축 구조가 단순하다는 말도 되겠죠. 네. 가운데 종탑이 있죠. 네, 네. 예, 종탑이 있어서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요. 종탑이 있고 때로는 뭐 누가 쳐들어오거나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 쓰기도 했지만 종탑이 하나 있고 가운데 예배당? 예배당이 있는 거죠. 근데 예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독특하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운막같이 운막 같은,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게 네. 있죠. 이게 이제 벌집 같다 그래서 비하이브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수도사들이 말씀드렸듯이 그 생활 패턴이 아주 단순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 조용히 예, 묵상에 잠기면서 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도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중요한 책을 읽고 그리고 또 학문을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책들을 필사를 합니다. 예, 필사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글을 가르치고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그 수도원들은 예, 다른 곳에서 없었던 어떤 지적인 그런 그 지혜들을 예, 축적시켜주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주는 역할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신학과 영성을 끊임없이 결합시키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끝나고 중세라는 시대로 넘어오죠. 초대교회에서는 여전히 제일 큰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이제 교회는 같이 커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중세는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예. 그 제국이 없었다라는 건 옛날에는 제국에서 해주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사회 복지 그런 걸 그 제국이 해줬잖아요. 네. 이제 그것까지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신학의 정의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의 첫 번째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네. 예,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중세 넘어오면은 신학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 분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네,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더 그러면서 이상 문학 작품만 쓰고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어디서 신학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제는? 학교? 학교. 네, 학교인데 조그만 학교는 안 되겠죠. 큰 학교. 큰 학교. 그거를 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의 시대가 중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 성경 구절에 대한 그런 명상 이게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대학교. 대학교가 영어로 university잖아요. 네. 유니버스는 우주와 어원이 같죠. 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전체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어려워졌죠.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신학책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졌죠. 네. 네. 비싸지고. 네. 그래서 그때 중세 당시에 쓰였던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잖아요. 대백과 사전까지 대전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신학 저술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 일들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그 중세가 이제 황금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대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긴 대학이 어디냐 하면 이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1088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탈리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황청 근처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보다는 법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이제 교황청 쪽에서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생긴 대학이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파리 대학교입니다. 예, 파리 대학교가 이제 1045년에 생겼는데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이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까지 있으면서 예,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 거의 다 여기 출신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신학의 중심지. 그래서 그 파리 대학교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은 주의 집에 빛나는 등불. 예. 별명도 너무 멋있네요. 예, 주의 집에 빛나는 등불,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이 암흑 같은 세계, 그 역할을 이제는 파리 대학교가 맡게 됐던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항상 프랑스랑 사이가 나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요? 영국이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학 공부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프랑스로 유학을 갔거든요. 영국에서도 잉글랜드에서. 근데 헨리 2세가 예, 그 루이 7세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그 삐치게 될 때 왕들이 하는 행동 있죠.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죠. 무역도 이제 딱 끊기고. 예, 못 가게 딱 막으니까 그래도 신학은 공부를 시켜야겠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소들이 뛰어노는 그런 한적한 강가에다가 대학을 만듭니다. 소들이 뛰어노는 한적한 강가. 그거를 영어로 줄이면 옥스포드가 됩니다. 그때 만들어졌구나. 네, 그래서 1167년도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는 문헌들을 보면 재밌는 게 그 상당히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특권을 줍니다. 예, 세금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특권을 주니까 갑자기 그 소들이 뛰어놀고 있는 평온한 그곳에 이제는 그 학생들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이랑 사이가 나빠지죠. 네. 예, 그래서 그 학생과 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까지 네. 일어나요? 네, 싸움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학생과 교수들 일부가 이제 런던 서쪽에 있는 옥스포드에서 동쪽에 있는 도시로 옮겨가서 만든 도시가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입니다. 와.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 볼로냐 대학교가 아직 남아 있고요. 파리 대학교는 사라졌고 다시 근데 지금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만든 거는 그 이후에 이제는 나눠지게 된 분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금방 문 닫고 지금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이렇게 오래된 대학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오래된 명문 대학들은 결국 신학을 위해서 탄생한 대학교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예, 주의 집에 빛나는 등불 역할을 멋있네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세대학교의 그 모습을 제일 잘 간직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옥스포드이기 때문에 여기 옥스포드 대학교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옥스포드 예, 그 도시를 이제는 위에서 찍은 건데요. 옥스포드는 그 우리나라 같이 뭐 대학교 그렇게 하면은 그 커다란 그 담 안에 이제는 그 캠퍼스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도시 전체에 이제는 그 학교들이 39개의 컬리지, 그다음 100개 정도 되는 도서관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옥스포드 하는 게 아니었네요. 도서관이 예. 100개라고요? 네, 도서관이 100개가 넘죠. 근데 이제는 그 옥스포드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밖에도 있고 그래서 예,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그 대학 도시, 중세 대학 도시가 아직 그 형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부가 됩니다. 제일 핵심부가 되는데 보시면은 뭐가 보이나요? 뼈짝 솟은 게, 뼈쪽 이게 탑에 있는 게 교회 탑이 교회이겠죠.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레드클리프 카메라라는 도서관이고 여기가 유명한 보들리안이라는 또 도서관입니다. 앞뒤 보시면은 그 신앙과 이 어떤 이성, 예, 인간의 지혜 축적이 이제는 그 대학의 중심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이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예,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 영국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그 토마스 크레머라든지 아니면은 그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예, 존 웨슬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영국의 새로운 이제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헨리 뉴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이 교회에서 예,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중세에 넘어오면은 이전과는 다른 그 신학이 거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문명을 빠뜨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신학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은 뭘 배우냐면 이제 세 가지 기초 학문을 배우는데요.
그게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그 4가지 이 상위 과정을 배우는데요. 그게 산수, 기하, 천문, 천문학, 음악. 그 다 4가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예, 그거를 배우는 그런 걸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이 기초 학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세 대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옥스포드에는 음대가 아직까지 인문학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야, 재밌다. 예. 지금도. 우리는 음대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래요? 예체능이잖아요. 네. 예, 음대가 휴메니티스, 인문학 아래 들어가 너무 있습니다. 와. 정말 재밌네. 그래서 깊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기본 학문을 배우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이야. 배우게 되고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그 철학 3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자연 철학,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도덕 철학, 도덕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이상학. 요 3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아직 학문의 신학을 안 여왕이 배운 거예요? 다 지금까지 배워야 배우는 되네요, 동안? 진짜. 네. 와. 그래서 그 최상학위를 이제는 의학, 법학, 신학 이 3가지를 이제는 최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죄송한데 그때 대학교가 몇 년제였나요? 예. 그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그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옥스포드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제 다행이네요.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네.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모난 도서관, 보들리안 그 도서관의 내부인데 계속 증축되고 증축이 됐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문들이 있죠. 네. 이 문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문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초학문들 있죠. 신학하기 전에 네네. 그 디파트먼트 그 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들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저 문들을 다 들어왔다 나왔다 네. 해야 되는 거군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보면 큰 문이 있죠. 부상 찍고 나오고 사람인데. 네. 가운데 큰 문. 큰 문이 있는데 이게 큰 문은 조금 화려하고 다른 문들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러네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와, 저기 들어가는 게 다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겠네요. 예. 아니 또 법학 좋아하는 사람들 법학도 있고 의학자들 의학도 있고. 네. 그래서 신학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신학과 건물이 되어 있고요. 교회 같네요. 예. 되게 멋있어요. 예, 멋있죠. 네. 또 여기서 좀 특이한 것도 하나 찾아보실까요? 요즘에 강의하는 것과 아니, 교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음. 요즘에는 교수가 가운데 있고 서 있고 앞에 서 있고 앞에 학생들 이렇게 있고. 쫙 네네. 앉아 있는데 예. 중세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방법은 그런 강의도 중요했지만 뭐 다른 아주 중요한 거 졸업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토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토론에서 승리를 꼭 안 해도 되지만 그 토론 과정을 꼭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한쪽 의견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다른 한쪽 의견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한쪽은 무조건 예, 그것을 증명해야 되고 다른 쪽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앞에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 토론 끝나면은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끝장 토론. 끝장 토론. 예, 하게 법원 되는 같네요. 거죠. 무슨. 네.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세 신학은 너무 어려워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했어요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답 안 나오는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학은 뭐 답을 주면 좋겠지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논리를 펼쳐나가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해내는 예,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 특이한 예, 그런 강의실이 강의실 구조 만들어진 내지는 그 교육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중세까지는 이제는 기독교가 뭐 사회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예,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뭐 뉴턴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 뭐 사회과학에서는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나와서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런 중세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형성되게 된 게 이제는 대학교들이 이제 근대 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근대 대학교로 바뀌고 아까 그 기본 학문 뭐 이제 논리학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학문이랑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학문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문과 이과를 나누고 해야 된다.
저희도 그게 처음. 대학교에서 그게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인문계 지원하는 사람, 네. 이공계 지원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나누자라고 하면서 나온 대학들이 이공계 뭐 강조되고 자연과학이 강조되고 그럴 수 있는 대학의 그런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유명한 그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가 이렇게 생겼죠. 그 건축부터 다르게 생겼습니다. 뭔가 그러네요. 그 단순해진 것 근대적이고 같아요. 우아하고, 네,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고, 네, 미적인. 엽서 사진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은 이제는 뭐 인문학 아니면은 뭐 이공계 이렇게 나누고 났는데 신학은 뭐지? 라고 질문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신학을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은 목회자를 위해 양성해주는 그런 학문. 그때부터 목회자를 위한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의가 뭐냐면 신학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학문, 우주를 설명하는 학문보다는 이제는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재정이 됩니다. 좁아졌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신학의 보편성이 좀 많이 실추가 된 어떤 네,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는 목회자 양성에 중심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뭐 형이상학적이거나 뭐 사변적이고 그런 논의보다는 요즘에 신학교만 배우는 게 설교 잘하는 방법, 예배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장례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변질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꼭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폭이 좁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 있죠. 예, 이게 그 옛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지도인데요. 그 보시면은 올드 캠브리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 하버드 대학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계 최고다라고 해서 학교 이름을 캠브리지 대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올드 캠브리지. 예, 그래서 그 도시 이름도 이제는 캠브리지라 만들고 학교 이름도 캠브리지라 만들었는데 그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예, 그 책과 그다음에 기금을 이제는 기부하면서 이제 학교 이름이 이제는 하버드로 바뀌게 됐죠. 그때 책을 몇 권 기부하셨을 건가요? 캠브리지 대학을 하버드 대학교로 바꿀 정도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겠죠? 아시나요? 알죠? 몇 억권 아니에요? 예, 320권입니다. 아, 320권인데 하버드 대학. 네, 그때 당시에는 책도 귀했고 당시에 그 320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학생이 4명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4명인데 3. 예,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꽤 큰 기여를 많은 책을 했었죠. 기부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는 대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부분, 중요한 건물들 뭐 그런 게 다 모여 있고요. 보시면은 요 가운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신학교는 여기로 떨어져 나왔죠. 하버드 디비니 스쿨은, 하버드 로스쿨은 또 여기 와서 만들어지고 이 중심에서 이 전문 대학교에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중심으로 신학 교육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예전같이 대학 내에서 우주 전체를 논하는 그런 학문보다는 예, 목회자 양성을 위한 디비니티 스쿨, 어떤 신학교 아니면은 그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미너리, 신학교들 중심으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신학이 예전보다 폭은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교회 현장과 아주 밀접하게 된 예, 그런 신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신학 이야기 시간에 하려는 신학 얘기는 이렇게 좁아진 신학이에요? 아니면 처음 이렇게 넓었던 신학이에요? 예, 맛있는 요리는 여러 재료를 잘 섞어야지 예, 맛있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제는 그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아니면은 저희가 알았으면 좋을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는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크게 3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모델, 네, 네. 수도원 모델, 중세교회, 대학 모델, 그리고 근대교회 어떤 신학교 모델 이 3가지가 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감 아니면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통찰력. 예,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런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 그리고 교회 목회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그 신학을 하는 이 3가지가 모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생각은 어느 하나에 지금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신학하면 목사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로. 신학은 어려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콜비홀이라고 그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학교가 앤도버
라는 이름의 그런 신학교이고 엔더버와 그다음 오래된 신학교 중에 하나인 뉴튼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엔더버 뉴튼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뉴튼에 있는 제일 오래된 그 건물 신학교 건물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정도로 그냥 보면은 아 이것도 오래되고 멋있는 건물이야 그럴 텐데 아까 뭐 수도원도 보고 예. 뭐 옥스퍼드 대학교도 보고 베를린 대학교도 보니까 네. 뭔가 생각해내야만 할 것 같아. 예, 아주 소박하고 예,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학교란 개념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에서 아, 우리도 목회자들을 좀 질 높게 양성해야겠다 라면서 카톨릭에서 만든 게 신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같이 그런 대학교가 아니라 좀 더 그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이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그런 영성 훈련도 같이 가능한 예, 그런 신학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미국에서의 신학교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신학교도 상당히 그 이런 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저희는 상당히 많은 또 신학 세부 전공을 배우는 거죠. 뭐 저희 아카데미 숲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오시잖아요. 뭐 교회사도 오시고 성서학도 오시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신학교가 이렇게 세부 전공이 나눠져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네, 나오시는 오라수목 예, 예,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학이라는 것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역사적 과업 이런 것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그 정의가 변해왔고 그러면서 또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거 이 방법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각 방법들, 각 시대들마다 있었던 장점들을 저희가 예,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저에게 맞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의 역사를 볼 때 신학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뭐 어려워 아니면 학문이야라는 것보다 신학은 계속해서 현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질문,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껴안고 고민하는 예, 그런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또 어떤 건가요? 예,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예, 그런 주제인 계시. 계시. 계시란 무엇인가에 계시도 대해서 살펴보려고 어려운데요?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수도원 신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수도원 신학과도 관련이 있고 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학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신학자들이 씨름했던 문제가 우리 계시가 무엇이고 네.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 문제였습니다.